안녕하십니까. 돈키호테는 메타픽션의 고전이자 메타픽션을 설명할 때 늘 인용되는 대표적인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떻게 읽히는가라는 문제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 독자가 소설이라는 형식 자체를 의식하도록 유도합니다. 돈키호테 일권 서문에서 세르반테스는 자신을 돈키호테의 아버지가 아니라 의붓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작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일부러 내려놓습니다. 또 허구의 친구를 등장시켜 서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상의하는 장면을 통해 창작에 대한 자신의 불안과 자의식을 서문 안에 그대로 드러내죠. 이렇게 글을 쓰는 행위 자체를 소설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바로 메타픽션의 기본 구조입니다. 돈키호테 2권은 1615년에 출판되는데 그보다 1년 앞서 1614년에 아베야네다라는 가명을 쓴 작가의 위작 2권이 먼저 나와버립니다. 세르반테스는 진짜 2권을 완성하면서 이 위작을 소설 속으로 직접 끌어들였고 그 정점이 바로 59장입니다. 2권 59장에서 돈키호테와 산초는 여인숙에 머물다가 손님 둘, 즉 돈 헤로니모와 돈 후안이 라만체의 돈키호테 2권을 읽으며 대화하는 장면을 엿듣게 됩니다. 이들이 읽고 있는 책이 바로 현실에서 실제로 출간된 그 위작 2권이고 그 책 속의 돈키호테는 둘시니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설정은 작품 속 인물과 현실 세계의 출판 사건이 서로 교차되는 지점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소설은 하나의 텍스트로서 스스로를 검열하고 비판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죠. 여인숙 장면에서 돈키호테는 자신이 책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듣고 크게 분노하며 위작의 저자를 엉터리 작가라고 단정합니다. 그는 그 위작을 실제로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것으로 치겠다고 말하면서 위작의 작가가 자신이 그 책을 손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이 말은 원래라면 소설 바깥에 있는 세르반스가 했어야 할 선언을 소설 속의 돈키호테가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돈키호테는 위작 속에서 자신이 사라고사의 창시합에 참가했다는 설정을 부정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라고스에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여기서는 현실의 작가가 플롯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판된 다른 책의 내용을 고려해 등장인물이 자신의 여정을 스스로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순간 독자는 인물과 작가의 고난이 서로 뒤바뀐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고 허구와 현실, 원작과 위작 사이의 경계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돈키호테 2권 59장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장면은 산초와 돈 후안의 대화입니다. 산초는 자신과 돈키호테가 시대 아메떼 베냉일리가 쓴 역사에 속한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위작 속 돈키호테와 산초는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돈 후안은 위대한 돈키호테의 모험에 관해서 첫 작가인 시대 아메떼 베냉일리 외에는 아무도 글을 써서는 안 된다고 응수합니다. 문제는 돈 후안이 작품 세계 바깥에서 돈키호테 1권을 읽은 독자라는 점이고 산초는 바로 그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독자와 인물이 같은 공간에서 책을 화제로 삼아 대화하는 이 기묘한 상황은 텍스트 바깥의 현실과 텍스트 안의 세계가 겹쳐지는 메타픽션의 전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에는 세반테스, 시대 아미떼 베냉헬리, 모리스코 번역자 등이 차례로 등장해 서로의 글을 전하거나 수정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 다층적인 서술자 구조는 누가 이 이야기를 정말로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 서술의 권위를 귀속시키는 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59장에 이르면 위작의 저자까지 이 저자들의 행렬에 끼어들면서 독자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훗날 롤랑 바르트가 말한 작가의 죽음이라는 개념에 선행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텍스트의 의미를 작가가 아니라 독자의 해석 행위에 맡기는 방향으로 문학의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이 대목에서 세르반테스는 위작의 저자에 대해 더 이상 비난하지 않겠다고 독자들에게 다짐하는데, 이 역시 매우 메타픽션적인 태도입니다. 메타픽션은 독자를 이야기 속에 깊이 몰입시키기보다는 이야기 바깥에서 구조를 의식하게 만들며 능동적인 해석을 요구합니다. 동교태 2권에서 인물들이 위작을 비판하고 서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두고 논쟁할 때 독자들은 어떤 돈키호테가 더 진짜 같은가, 어떤 서술자가 더 신뢰할 만한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자는 플롯을 그저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텍스트들 사이의 차이와 긴장 속에서 의미를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 창작자의 자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메타픽션적 장면 하나하나가 독자의 비판적 읽기를 자극하는 장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타픽션의 또 다른 핵심 효과는 작가와 서술자의 권위를 해체하거나 적어도 상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돈키호테에서 세르반테스는 서문에서부터 자신이 참고할 자료를 의심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 틈과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2부 59장에서 돈키호테가 위작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의 행선지를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독자는 누가 진짜로 이야기를 통제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권위의 분산은 작가의 일방적이고 단일한 메시지 대신 서로 경쟁하는 해석과 목소리를 허용하는 서술 구조로 이어집니다. 메타픽션은 기존 서사 전통 전체에 대한 의식적인 성찰을 촉발합니다. 돈키호테는 중세 기사 소설의 문법을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바로 그 장르를 해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작품입니다. 위작의 추정과 그에 대한 소설 내부의 응답은 역사가나 연대기 작가가 한 번 정해놓은 이야기는 다시 쓸 수 있는가? 텍스트의 이어쓰기와 패러디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은 고정된 규범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 다른 텍스트들 사이의 대화와 변주 과정이라는 인식이 부각됩니다. 돈키호테의 메타픽션은 단순한 형식 실험을 넘어서 다성성과 현실 비판이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층적인 서술자와 위작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인물, 작가, 독자의 목소리가 서로 충돌하고 공존하며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가치 체계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후대 이론에서 말하는 수용자 이론 또는 독자 반응 비평의 선구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의미는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읽기와 재해석을 통해 끊임없이 갱신됩니다. 서로 다른 해석이 많아질수록 작품은 더 풍부해진다는 생각 역시 이런 관점에서 나옵니다. 아베이나다의 위작이 현실에서 세르반테스를 자극하여 이권 전체의 구조와 어조를 바꿔놓았다는 견해는 오늘날에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59장은 작가가 현실의 출판 사건을 작품 내부로 끌어들여서 원작과 위작, 작가와 인물, 독자와 서술자 사이의 관계를 한꺼번에 재배치한 장면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작품 속에서 돈키호테와 산초 그리고 돈후안과 돈 헤로니모는 서로 다른 층위, 곧 허구의 인물, 텍스트 속 독자, 현실의 작가를 대신해 발언합니다. 우리 독자는 이들의 대화를 따라가면서 메타픽션이 만들어내는 여러 효과, 즉 독자의 능동적 참여, 작가 권위의 해체, 글쓰기 전통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한꺼번에 체험하게 되죠. 이런 이유로 돈키호테, 특히 2권 59장은 현대문학의 메타픽션을 통해 구현해온 독자 중심 세계관과 수용자 이론을 미리 예고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